안녕하세요. 거짓된 인연을 손절해버린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누가 진정한 내 편이고 친구인지를 깨닫고 인연이 아닌 사람을 거르게 되는 계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무려 2번이나 내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뻥뻥 걷어차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보란 듯이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정말 실존한다는 걸 알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가 아빠 덕에 꽤 여유롭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이 부유했던 건 아니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아빠가 계속해서 사업을 키운 덕에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턴 나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됐죠. 그리고 제겐 남동생이 2이 있었는데요. 2 동생 모두 누나인 저를 잘 따라줬어요. 안타깝게도 막내 동생은 약한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누나로서 그런 막내를 잘 챙겨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람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됐더라고요. 강 리더, 우리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하고 놀까? 토요일엔 역시 노래방이겠지? 노래방 갔다가 빙수 먹으러 가자. 그 덕분인지 저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친구들을 이끄는 재주도 있어서 친구들은 별명처럼 절 강 리더라고 부르곤 했죠. 저는 노는 무리는 아니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도 노는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고1 2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던 동은이라는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죠. 저기 정희야, 나도 너희 무리에 끼워주면 안 될까? 나 사실 전에 다니던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별명이 찐따였어. 워낙 숫기가 없어서 친구들을 잘 못 사귀었거든. 근데 이 학교에선 꼭 친구도 많이 사귀고 달라지고 싶어. 정희 너희 무리랑 놀면 나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 안 될 게 뭐 있어. 같은 반 친구면 다 같은 친구인데. 저도 다른 친구들도 그런 동훈이를 흔쾌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뒤 전 동훈이를 유독 많이 챙겨줬어요. 전에 따돌림 당했던 기억 때문인지 친구들 눈치도 많이 보고 내성적이던 그 애가 안쓰러웠거든요. 특히 동훈이를 보면 자폐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고 산 막내를 보는 듯해서 더더욱 잘해준 거죠. 덕분인지 동훈이는 점점 표정도 밝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지더군요. 그런데 고2 때도 저와 같은 반이 됐던 동훈이가 어느 날엔 반에서 조용했던 친구 한 명에게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야, 넌 왜 이렇게 애가 음침하냐? 공부도 못하는 게 너 맨날 친구 없는 게 민망해서 교과서 보고 있는 척하는 거지? 야, 넌 입 없냐? 말 좀 해봐. 너 지금 내 말 무시해? 야, 이동은 너 왜 괜히 반 친구를 괴롭혀? 정희야, 화났어? 난 그냥 얘가 너무 음침하니까 장난치고 싶어서. 너도 예전에 친구 많이 없었다며. 근데 똑같은 약점을 가진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면 돼? 정희야, 나 서운해? 네 친구는 난데 왜 저런 애 편을 들면서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너랑 친하긴 하지만 지영이도 나랑 같은 반 친구인 건 똑같아.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야. 난 그런 애랑 친구하기 싫어. 뭐? 미안해 정희야. 난 진짜 얘랑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네가 보기 안 좋았다면 나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저희 막내 때문에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은근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던 애가 제가 딱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알게 된 무리의 다른 친구들도 입을 모아 동훈이를 나무랐죠. 그래도 어릴 적 친구 사이가 그런 일로 쉽게 깨진답니까? 동훈이가 기가 팍 꺾인 채 잘못했다고 사과하자 우린 동훈이를 받아줬어요. 동훈이가 우리 앞에서 자신이 시비를 걸었던 그 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다시 친하게 지내던 와중 동훈이는 제게 쑥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말도 했죠. 정희야, 나 전학 왔을 때 너희 무리에 끼워줘서 진심으로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난 전 학교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을 거야. 에이, 그게 내 덕인가? 네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앞으로 저번처럼 다른 친구 무시하는 일만 또 하지 마. 당연히 안 하지. 그땐 내가 그냥 걔한테 장난친 거라니까. 물론 방식이 나빴던 거지만 말이야. 정희야, 넌 나보다 나은 걸 잔뜩 가지고 태어난 애 같아서 너무 부러워. 성격 좋지, 나보다 예쁘지, 공부 잘하지. 주위에 친구도 많고 마음도 넓잖아. 게다가 형편도 별로 안 좋은 우리 집에 비해서 너는 집도 부자고. 야, 아이 쑥스럽게 왜 이래. 나도 단점 많아.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해봤자 너랑 몇 등이나 차이 난다고 그러냐? 누가 들으면 비웃어. 그리고 동훈아, 네가 나보다 나은 점도 훨씬 많아. 넌 나보다 체육이랑 음악 더 잘하잖아. 또 내가 너보다 예쁘다고? 내가 너보다 눈은 크지만 코는 네가 훨씬 오똑하고 예쁜데? 치, 그래도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정인 네가 훨씬 예쁘지. 말이라도 나한테도 장점이 있다고 해줘서 고마워. 동훈이를 포함한 고등학교 친구들 무리와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도 또 직장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동훈이는 항상 저를 칭찬하며 부럽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죠. 저도 동훈이도 똑같이 적당한 월급 받으며 사는 같은 직장인일 뿐인데도요. 하지만 그게 기분 나쁜 말도 아니니 저는 동훈이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쭉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하나 둘씩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또한 나이 30대 후반에 당시 2년간 만났던 남자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죠. 축하해 정희야. 결혼 준비 시작한 거 축하드려요 재성씨. 재성씨 완전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 정희처럼 착하고 속 깊은 여자 어디 가서 또 만나기 힘들다니까요. 알죠. 그래서 누가 낚아채 갈까봐 제가 얼른 청혼한 거 아닙니까. 저요, 우리 정희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백발할머니가 돼도 오래오래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도 친구들이 소개시켜달라고 보채기에 저는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한번 인사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두 번째로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린 결혼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그날도 동훈인 축하를 해주며 또 부러운 기색을 비추더라고요. 정말 잘됐다 정희야. 저렇게 성격 좋지, 사랑꾼이지. 게다가 직업도 의사이기까지 한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넌 어디서 저런 남자 만났어? 정말 부럽다 얘. 아빠 주변 분이 주선해주신 소개로 만났다고 그때 말했잖아. 아, 그랬지 참. 정희 넌 아빠가 잘 나가는 사업가시니까 나랑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면서도 의사 남편을 두게 되는구나. 동훈 씨,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 건데 전 우리 정희가 잘 사는 집 딸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 딸이었어도 상관 않고 만났을 거예요. 전 정희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내면에 반한 거라서요. 저도 알아요. 그냥 정희네 아빠가 주선해주신 소개로 만났다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당시 동훈인 연애만 시작하면 길게 가질 못하고 계속 남자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좀 작다. 이 사람은 직업이 별로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기 짝을 찾지 못했으니 결혼 소식을 전한 제가 부러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앞에서 듣고 있는데 저런 말을 들먹이니까 조금은 불편해졌습니다. 다행히 너스레를 떨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한 남자친구 덕에 상황은 어찌저찌 잘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조금씩 그동안 동훈이에게 느껴왔던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부러움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불편하게 느껴지게 됐죠. 저희 재성이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모쪼록 많은 가르침 부탁드려요. 아이 무슨 말씀을요. 저희야말로 우리 딸에게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자친구도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누이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남자친구 집안 형편은 저희 집에 비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저도 부모님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은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책임감 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다행히 직장도 구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곤 있었지만 여전히 자폐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막내에게
무척 잘해주기도 했죠. 우리 예비 막내 처남은 존경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 그랬으니 장애를 딛고 저렇게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인이 됐지. 만약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중에 힘에 부처하시면 네 동생은 우리가 데리고 살까? 정말?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부모님이 막내는 끝까지 두 분이 책임질 거라면서 절대 품에서 안 떼어놓고 사실 거라고 했거든. 아주 먼 나중 일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대. 그래도 강씨 집안의 유일한 사위로서 앞으로 내가 네 동생 친형처럼 챙기고 살게. 정이 네 동생이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사람이었으니 저는 결혼도 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한창이었던 어느 날 부모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날 전 아빠의 얼굴을 아주 오랜만에 마주하는 거였죠. 당시 아빠는 몇 달째 사업 일이 너무 바빠 잠도 사무실에서 주무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근데 아빠 얼굴이 너무 까칠해지신 거 아니에요? 밥은 챙겨 드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 걱정에 아빠는 쓰게 웃으며 듬성듬성 난 수염을 문지르셨습니다. 엄만 그런 아빠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조심스럽게 제게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정이야, 정말 미안한데 아빠가 너 결혼할 때 해주기로 한 신혼집 내년 네 결혼 날짜에 맞춰서는 못 해줄 것 같구나. 사실 아빠가 요새 회사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회사 형편이 안 좋아져서 너무 바빴어. 어떻게든 위기를 견뎌보려고 노력하곤 있는데 지금은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서 말이다. 미안하구나. 그동안 회사 일에 대해선 늘 말을 아끼시던 아빠의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아빠는 어려워진 사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시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힘들었던 바로 그 마스크 시국이 아빠의 사업에도 타격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진 경제에 고객들과 거래업체들이 대금을 밀리거나 지불하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말이죠.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그렇게 힘드신데 저는 결혼 준비한다고 미처 눈치도 못 채서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집은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제가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재성 씨가 모아둔 돈 합해서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신경 쓰지 말고 아빠 몸부터 잘 챙기세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일도 아닌데 그깟 제 신혼집이 대수였겠습니까? 저는 아빠에게 오히려 너무 죄송해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에게도 그 일을 알렸죠. 우리 힘만으로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는 말을 남자친구에게도 당연히 해줘야 했으니까요.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저처럼 신혼집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아빠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신혼집이야 뭐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아버님 사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거야? 나도 잘은 몰라. 아빠가 원래 사업 얘기를 자식들한테 자세하게 해주는 분 아니셔서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나한테 말까지 꺼내신 거 아닌가 추측만 해볼 뿐이지. 아빠 얼굴도 너무 많이 상하셨던데 정말 걱정이야. 그래도 꽤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겠어? 정희 네가 아버님 많이 응원해드려. 힘든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바로 결혼인가 싶어 심란한 와중에도 참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말대로 묵묵히 아빠를 응원해드렸어요. 하지만 아빠의 사업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고 아빠는 계속해서 과로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빠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한 달 뒤 결국 아빠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말았죠. 선생님, 저희 아빠 괜찮으신 거예요? 우선 생명엔 지장 없으세요. 그리고 다행히 검사 결과 경미한 정도의 출혈이라 수술까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불행 중 다행으로 뇌출혈이 심각한 경우는 아니셨어요. 다만 쓰러지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셨죠. 경미한 뇌출혈이라면서 왜 의식을 찾지 못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출혈 부위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그런 것 같다고 의사는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그 며칠 사이 제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제게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하필 지금 그런 소리를 해? 대체 이유가 뭔데? 기가 막혔어요. 어쩐지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울며 연락한 그날부터 남자친구는 잠수를 탔었습니다. 그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몰려왔었는데 그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심지어 제게 파혼 통보를 하던 남자친구의 표정은 저와 2년 넘게 연애했던 그 사람이 아닌 듯 너무 낯설었어요. 제게 다정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깔아보고 있었죠. 그리고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파혼 사유는 정말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습니다. 니네 집 앞으로 망할 일밖에 안 남았잖아. 뭐? 우리 집이 망해? 그래, 솔직히 의사인 내가 고작 박봉받는 회사원인 널 애초에 왜 만났겠냐? 개천에서 난 용인 내가 다른 의사들보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사는 처가를 만나서 했겠지. 그래서 잘 사는 네 부모 등에 업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잡으려고 책임감 넘치는 척 착한 척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네 자폐아 동생 위해주는 척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이제 다 끝났어. 내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그동안 나랑 우리 가족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한 거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좀 피나 있는데 저번에 네 아빠 회사 휘청거린다는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그래도 그 오래된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겠어 싶은 마음으로 애써 스스로 위로했었어. 근데 이젠 대표인 네 아빠가 쓰러지기까지 한 마당에 회사가 살겠냐? 망하는 건 뭐 순식간이겠지. 경미한 뇌출혈이라고 해도 한동안 후유증이 남을 텐데 그런 환자가 당장 망하기 직전인 회사는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파혼하자는 거야. 네 아빠가 망하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충격적이게도 그동안 저는 그놈에게 속아 넘어갔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그놈은 제 조건만 보고 저와 결혼까지 결심했었던 거예요. 그놈은 자기 분에 못 이겨 계속해서 시근덕댔어요. 자신의 인생 역전 꿈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냐면서요. 아휴, 진짜 이 나이에 부잣집 딸내미를 또 어디서 꼬셔? 이제 나이 때문에 멀쩡한 여자 소개받기도 힘들 텐데 이혼녀라도 꼬셔야 하나? 아휴,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네. 뭐 이런 재활용도 안 될 인간이 다 있어? 야, 네가 인간이야? 난 진심으로 네가 의사가 아니어도 좋아했었을 거야. 네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심지어 난 소개받기 전에 아빠한테 얘기도 잘 전달 못 받아서 네가 의사인 줄도 모르고 나갔었다고. 근데 그게 다 연기였다고? 그리고 나랑 다르게 넌 내 조건 보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쳐. 그래도 사람이 제일 힘들 때 이렇게 버리는 건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않냐? 도리가 뭐 밥 먹여주냐? 우선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의사니까 아는데 집에 환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족 전체가 다 고생하는 법이야. 근데 너희 집엔 이미 자폐 환자가 하나 있잖아. 거기다가 환자가 하나 또 늘고 집안까지 망해버리면 내 의사 월급 다 너희 집으로 들어갈 건 뻔한 거 아니야? 아니, 난 그런 짜증나는 인생은 영원히 거절이야. 그러니까 네 가족 수발은 너 혼자 들면서 살아. 아, 그러셨어요? 야, 너 같은 놈은 나부터도 거절이야. 그리고 네가 우리 막내보다 나은 인간 같냐? 착각하지 마. 내 동생은 비록 자폐라는 병이 있지만 정신만큼은 너 같은 인간보다 훨씬 똑바로 박혀있어. 진짜로 마음에 병이 있는 인간은 바로 너라고. 근데 그런 놈이 어디서 소중한 우리 가족한테 환자거려? 야, 너 같은 인간은 내 쪽에서 먼저 차버릴 테니까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알았냐? 이 멍멍이 자식아. 저는 계속해서 비아냥대는 그놈을 향해 온갖 욕설을 다 날리곤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한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버릴 수가 있답니까? 그래요. 함께 불행해지자고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그놈이 제게 파혼 통보를 하며 짓거려댔던 제 가족에 대한 모욕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저에게 기생하려고 했던 그놈과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와 동생들은 기함을 했어요. 그리고 이내 차라리 하늘이 도와줘서 그런 놈을 거른 거라고 생각하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아빠, 괜찮으세요? 그래. 아빠 회사는 내가 못 살아. 아직 말씀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회사 걱정만 하세요? 부대표님이 회사 일은 자신이 잘 돌보고 있다고 연락 주셨어요. 그래도 회사부터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정신은 말짱하신가 보네, 우리 아빠. 그 괘씸한 인간과 파혼한 지 이틀 뒤 아빠는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국 때문에 우린 중환자실에 있던 아빠를 면회조차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중환자실 관계자분이 영상통화로나마 아빠의 상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다행히 아빠는 언어와 정신적 기능엔 문제가 없으셨어요. 다만 오른쪽 팔다리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때문에 아빠는 얼마 후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추가적인 검사와 다른 치료와 함께 재활치료를 시작하시게 됐죠.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긴 지 2주 만에 아빠는 드디어 집으로 퇴원을 하셨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래. 아빠도 보고 싶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저는 퇴원한 아빠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저와 동생들은 아빠의 면회를 갈 수 없었거든요. 당시 시국 때문에 아빠가 입원했던 병원의 병실엔 상주 보호자 1명을 제외하면 일반 방문객의 면회가 엄격히 제한됐었으니까요. 때문에 엄마만 아빠의 곁을 지킬 수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빠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제 파혼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래도 이번 기회에 차라리 사람 잘 걸러냈다고 생각해라. 내 병이 가족들에게 피해만 준 줄 알았는데 내 딸 인생을 구제해준 격이 됐구나. 우리 딸 혹시라도 기가 꺾인 건 아니지? 그러지 마라. 그런 못된 녀석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네, 아빠, 저 완전 괜찮아요. 솔직히 상처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인간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해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얼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제 걱정은 말고 앞으로 아빠 재활하시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얼른 전처럼 건강해지시죠. 다행히 아빠의 회사엔 아빠가 신뢰하던 오래된 직원분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재활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니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간간히 회사 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시기에 어느 날 저는 걱정을 참지 못하고 여쭤봤습니다. 아빠, 계속 이렇게 온전히 모실 만큼 회사가 많이 어려워요? 혹시 제가 뭐 도울 건 없을까요? 혹시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이라도 필요하시면 보태드릴게요. 뭐? 네 돈을? 이 녀석아, 괜찮다. 그리고 아빠 회사 네 코 묻은 돈까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물론 회사가 힘든 시기이긴 하다만 한순간에 망할 만큼 아빠 회사 그렇게 부실하지 않다. 하지만 망할 위기는 아니어도 힘들기는 힘든 상황이니 대표인 내가 어떻게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정말요? 진짜 괜찮으신 거죠? 전 아빠가 계속해서 일을 못 놓으시고 저한테도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회사에 진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아빠는 그런 절 보고 기특하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에 제가 지나치게 염려를 했나 싶어 크게 안도했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 엄마에게도 다시 여쭤보니 아빠의 회사는 정말 망할 위기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동생들도 정말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라는 놈이 어쩜 그렇게 찌질하다니? 야, 정희야, 너 파혼 완전 잘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난 처음부터 네가 아깝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너한테 엄청 친한 척하던 그놈 여동생도 너랑 SNS 친구 잽싸게 끊어버렸다며? 참, 치사하고 비열한 집구석이다.
혹시 나중에 너희 아빠 회사 다시 일어서고 나서 그놈이 매달려도 너 절대 받아주지 마. 제 파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놈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동훈인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들을 마구 퍼부어 주더라고요. 물론 그 육두 문자들을 모두 듣기 거북하긴 했지만 그 마음만은 고마웠어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화를 내주는 그 모습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친구를 따지고 보면 제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지레 불편해했다는 사실이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의 촉은 대부분 맞아떨어진다죠. 저는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쯤 동훈이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같은 무리 친구인 해나라는 친구가 제게 건 전화로부터 말이죠. 정희야, 너 동훈이한테 연락 받았어? 무슨 연락? 안 그래도 걔 한동안 연락 없어서 연락해볼까 했는데 너한텐 연락 왔어? 왜 그동안 나랑 애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지냈대? 너 듣고 놀라지 마. 걘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거였어. 동훈이 걔 결혼한대. 방금 너 빼고 나랑 다른 애들한테만 모바일 청첩장도 쫙 돌렸어. 왜 나를 빼? 그리고 결혼이랑 여태 연락 못한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남편 될 사람 정체가 어마무시하거든. 왜 너랑 결혼할 뻔했던 그 속물 의사 자식 손재성. 그 인간이 바로 동훈이 예비 남편이야. 나랑 애들도 모바일 청첩장에 있는 그 인간 이름이랑 웨딩하버 속 얼굴 보고 기절할 뻔했다니까. 뭐? 손재성? 진짜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 했더니 동훈인 저와 애들 몰래 제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빼고 걔가 따로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다들 그 청첩장 받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걔가 자기 좀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 있지? 사실 네가 그놈을 인사시켜줬을 때부터 자기도 그놈한테 반했었대. 근데 친구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포기했었는데 네가 파혼한 뒤로 자꾸 그 인간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 인간 SNS를 알아내서 용기 내서 연락을 했다네. 그렇게 당당하게 사랑을 쟁취했다는 거야. 사랑을 쟁취했다고? 짝사랑? 그렇게 그 자식 욕을 해대던 걔가? 그래,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을 누가 믿어? 게다가 그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준비를 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어렵게 쟁취한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걔가 먼저 청혼했다더라고. 웃겨 진짜. 우리가 보기엔 분명 걔 의사 사모자리 탐나서 그런 버러지한테 접근한 걸 거야. 기억나지? 동훈이 걔가 너 의사랑 결혼한다고 엄청 부러워했던 거. 그 돈 밝히는 인간이 왜 걔한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다 너무 상도덕 없는 인간들 아니니? 심지어 동훈이 걔가 우리한테 그 인간을 다시 인사시켜주고 싶다더라고. 걔 정말 제정신이야? 친구는 동훈이가 제 전 남자친구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기로 한 자리에 저도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가 막힌 동훈이의 제안에 처음에 친구들은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다시 이런 이야기를 나눈 후 곧장 저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단단히 엿을 먹여줘야 된다고 다들 합의 봤어. 그래서 말인데 정희야, 우리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너도 거기로 와. 그 둘이 널 보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니? 가서 시원하게 욕 한 사발 날려주고 나서 우리끼리 오랜만에 신나게 술이나 마시자. 회박은 못 놔도 면전에 대고 욕짓거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일단 알았어. 내가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등장하면 되지? 참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놈도 그놈이지만 어떻게 가장 힘들 때 친구를 버린 그런 놈에게 고의로 접근해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할 수 있답니까? 그리고 얼마나 뻔뻔한 낯짝이면 그런 놈을 이젠 자기 예비 남편이랍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만 빼고 다른 친구들은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한 그 애의 정신 상태가 의심까지 되더군요. 저는 그 연놈들의 면전에 대고 욕짓거리라도 날려줘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때문에 전 친구가 말해준 날짜에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향했죠. 얘들아, 다시 한번 소개할게.
이젠 정의가 아니라 내 예비 남편인 재성 씨야. 다들 과거는 모두 잊고 우리 재성 씨 따뜻하게 환영해줘. 안녕하세요. 이거 참,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기 민망하네요. 그래도 저 앞으로 동훈이랑 잘 살 테니까 응원해주세요. 식당에 들어간 전 슬그머니 그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막 모인 건지 동훈이와 그놈은 어색한 표정의 친구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로요. 그리고 잠시 하나둘 나오고 있던 음식들이 다 세팅되길 기다렸다가 이번엔 친구들에게 결혼식장에서 할 일을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해나 넌 야무지니까 신부 도와주는 가방순이 해주면 될 것 같고 미진인 부케 받아주면 되겠다. 그리고 얘들아, 내 축가는 누가 해줄래? 나 친구 너희들밖에 없는 거 알지? 진짜 잘 부탁해. 대신 앞으로 아프거나 의학적 소견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해. 우리 재성신 내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사람이거든. 나 이제 의사 사무잖아. 정말 꼴값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도 않았던 전 일부러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당당히 등장했어요. 야, 그렇게 의사 사모 된다고 날 부러워하더니 기어코 너 꿈을 잃었구나. 축하해 동훈아. 정희야. 그래 나야, 네 친구 정희. 평생 네가 그렇게 부럽다는 말을 달고 살던 강정희. 얘, 넌 서운하게 왜 나한테만 결혼 소식을 안 알렸어? 따지고 보면 너랑 제일 먼저 친구 된 게 난데. 그 축가 내가 해줄게. 곡은 잘못된 만남 어때? 요, 원, 투, 쓰리.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전 일부러 자기 친구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노래를 흥겹게 불렀습니다. 그런 절 보고 가관으로 일그러진 두 연놈의 표정에 아주 통쾌하면서요. 그런 절 향해 동훈이가 두 손을 마구 내저으며 이러더군요. 정희야, 오해야. 나 진짜 재성씨랑 바람 피웠던 거 아니야. 진짜 너 파혼한 뒤에 만난 거야. 근데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말해줬다. 왜? 그리고 바람을 피웠든 나중에 만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노래 제목처럼 잘못된 만남인 거 맞잖아. 아휴, 축하해주는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네. 야, 이동은. 우린 전부 다 이 결혼 축하해줄 마음 털끝만큼도 없어. 친구는커녕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 대우를 해주지. 어떻게 친구를 배신한 인간하고 붙어먹어? 정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가방순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확 핸드백으로 스트라이크를 날려버리라.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런 그 애를 향해 제게 두 연놈의 소식을 알려줬던 친구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 다른 친구들도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너도 나도 동훈이에게 비난을 퍼부으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 짜증이 날 대로 난 것 같은 전 남자친구 놈을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너도 참 대단하다. 나한테 그 비아냥을 떨어대면서 파혼 통보하더니 어떻게 그 짧은 사이에 내 친구랑 눈이 맞았냐? 너 돈 좋아하잖아. 근데 얘네 집에 돈 없어. 아니면 뭐 둘이 같이 로또라도 당첨됐니?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넌 친구라면서 친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냐? 내가 뭘 몰라? 동훈이네 아버지 자기 사업하는 회사 대표야. 너희 아빠 경미한 뇌출혈 어쩌고 하더니 지금 완전 반신불수라며? 네 아빠 사업도 완전히 망했다며? 그럼 얌전히 환자인 네 아빠, 네 동생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지. 나랑 네 친구가 좀 잘 살아보겠다니까 질투라도 났냐? 그래서 이렇게 음흉하게 몰래 나타나서 사람을 놀래킨 거야? 참 추하다 추해. 대표? 왜 웃어? 그래, 어차피 상황 보니까 너도 네 친구들도 나랑 동훈이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다고 말해도 안 믿겠네. 이판사판 솔직하게 말해줄게. 동훈이가 자기랑 결혼하면 자기 아빠 돈으로 나한테 개인 병원 차려줄 거라고 했어. 사랑이야, 결혼하고 나서 차차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랑 넌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야, 클래스가. 넌 망한 지 불쌍한 장녀.
난 잘 나가는 장인어른 둔 개인 병원 병원장. 재성씨, 그런 걸 뭐하러 말해. 우리 나가자, 어? 여기서 괜히 조롱당하고 있을 필요 없어. 그놈 말을 듣는데 왜 그 돈 밝히는 인간이 동은이랑 결혼을 결심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저도 친구들도 아주 잠시 동안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건의 전말을 깨닫곤 다 같이 박장대소했죠. 우리가 웃는 이유를 알고 있던 동은이는 어리둥절해하는 그놈을 끌고 무작정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그냥 놔뒀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웃음이 가시지 않은 말투로 그놈에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왜 웃어? 야, 대단하다, 대단해. 병원 차려준다고 했다고 자기 파혼녀 친구랑 결혼하겠다는 너도 그딴 거짓말로 자기 친구 뒤통수 친 인간 꼬셔서 의사 사모 한번 대보겠다고 발악한 쟤도 거짓말이라고? 뭐가? 쟤네 아빠 대표는 맞아. 근데 너 지금 밑에 뭐 입었어?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바지? 그래. 쟤네 아빠 그 회사에 자기 돈 하나도 없는 바로 그 바지 사장이야. 알지? 회사 운영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심지어 그 회사가 불법 사업체인 건 아니? 바지 사장? 불법 사업체? 그래. 쟤네 아빠 원래부터 온몸에 문신투성인 어깨 출신이었어. 우리 고등학생 땐 야자 째고 도망간 동은일 담임 선생님이 좀 혼냈다고 다음날 찾아와서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 누가 감히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냐고 말이야. 책상 던지고 부시고 욕설하고 아우 절대 못 잊지 그 광경. 아빠가 맨날 주먹 써서 합의금 물어주느라 집안 살림 다 거덜낸다고 동은이 제가 우리한테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데. 우리가 성인 된 후론 교도소도 2번이나 들락거린 분이야 쟤네 아빠가. 분명히 내가 인사드렸을 땐 점잖은 분이셨는데. 긴팔 긴바지로 문신 가리고 연기라도 하셨나 보지. 의사 사위 보려고. 예전 네가 우리 가족한테 가식 떨었던 것처럼. 그 뒤로 위험하게 불법 사업체 운영하는데 방패막이처럼 바지 사장으로 이름 올렸다고 동은이 제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알아? 근데 그런 자기 아빠를 그냥 대표라고만 말하면서 너한테 병원을 차려준다고 했다고? 쟤랑 쟤네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부터가 자가도 아닌 반전세인데? 넌 그냥 의사 사모 한번 대보겠다고 달려든 동은이 쟤한테 낚인 거야. 아주 네가 살던 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았구나. 역시 인생은 공평하다니까. 제 말에 그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에 모두 들킨 동은이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그놈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죠. 야, 너 왜 내 눈을 못 봐? 너 의사 사모 만들어주면 나 병원 차려준다며. 그러니까 강정이 같은 똥차는 얼른 입고 벤치인 너한테 오라고 했잖아. 아니, 난 그냥 재성씨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만.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날 그렇게 좋아해서 내 카드로 그렇게 비싼 명품백에 명품 옷을 펑펑 사재 끼고 다녔냐? 네 아빠한테 결혼 전까지 카드 압수당했다는 핑계 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에이, 돈도 없는 그지들이 사람 깜빡 속아 넘어가게 왜 그런 그럴싸한 아파트에 반전세로 기어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은 허풍 덩어리들이었네. 야, 싸움은 우리 가면해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야, 손재성. 이동은 제가 우리 아빠 반신불수되고 회사 완전 망했다디? 혹시라도 또 네가 나한테 빌붙을까봐 겁났나 보네 제가. 근데 어쩌지? 우리 아빠 그 뒤로 미세한 마비 증상만 남고 나머지 멀쩡하셨는데 그 뒤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셔서 지금은 일상생활 아주 잘하고 계셔. 우리 아빠 회사도 위기 잘 넘기고 지금 차근차근 다시 일어나고 있고. 너 배 좀 아프겠다. 얘들아, 엿은 먹일 대로 먹인 것 같으니까 이만 가자. 그래, 야, 이동은 너 예전에 별명이 찐따였다고 했지? 왜 찐따였는지 이제 좀 알겠다. 어쩜 그 나이 먹고도 하는 짓이 이렇게 찌질하냐? 우린 앞으로 너 영영 손절할 거야. 얘들아, 나 친구 너희밖에 없는데 이렇게 너희까지 정의편만 들면 어떡해.
나도 태어나서 한 번은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어. 친구인 너희들은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친구 자격도 없는 게 어디서 자꾸 친구 거려? 우린 사람하고만 친구한다. 인생 똑바로 좀 살아라, 이 찐따야. 그렇게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아비규환이 된 식당 안에서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그런 우리의 뒤로 이게 사실이냐, 넌 벤치는커녕 손수레도 안 된다 하는 그놈의 고함 소리와 미안하다며 엉엉 우는 동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정말 우리나라 제일의 여자 찐따 대표와 남자 찐따 대표의 환상적인 케미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야, 너랑 애들 다 내 번호 차단했냐? 그럼 안 했겠니? 손절 당한 거 알면 전화하지 말 일이지. 이건 또 누구 번호야? 우리 엄마 번호다. 왜? 그 사람은 바로 동훈이었습니다. 동훈인 집에서 혼자 술이라도 먹었는지 혀가 잔뜩 꼬여 있었어요. 그리곤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며 대성통곡을 했죠. 니들이 나한테 엿먹이고 나서 내가 재성 씨한테 얼마나 매달렸는지 알아? 근데 날 무슨 벌레 보듯 하더라, 그 인간. 혹시나 싶어서 내 뒷조사까지 다 해봤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연봉 2천이나 넘게 거짓말한 거라 옛날에 카드값 때문에 받았던 카드 대출 빚까지 죄다 뽀록 났어. 이젠 재성 씨 마음 절대로 못 되돌린다고. 가지가지 했구나. 근데 왜 나한테 그래? 그놈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한 거 다 네가 직접 한 거잖아. 내가 하라고 시켰니?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이 결혼 엎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사실 나 옛날부터 네가 진짜 싫었어. 난 평생 널 시기 질투했다고. 왜 우리 아빠는 깡패고 너희 아빠는 사업가야? 왜 넌 나보다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예뻐? 거기다가 넌 아빠 덕 봐서 의사랑 결혼까지 할 뻔했잖아. 내가 애초에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스스로를 비교만 안 하고 살았어도 그런 돈에 눈 뒤집힌 놈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결혼하려고 했겠어?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그런 놈이랑 결혼하려고 한 것도 결혼이 깨진 것도 다 네 탓이지. 정신 차려, 이동은. 나도 애들도 널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의리를 저버리고 스스로 우리한테 절교당하길 자처한 사람은 바로 너야. 난 항상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날 부러워하는 너한테 너만의 장점을 얘기해줬어. 그런데 네가 가진 건 거들떠도 안 보고 내가 가진 것만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도 너 자신이야. 내가 한때나마 친구였던 사람으로서 충고하는데 거짓말하는데 힘 뺄 시간에 네 내면부터 가꾸면서 살아. 안 그러면 넌 평생 남을 부러워만 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몰라. 다 가지고 태어난 넌 모른다고. 내 의사 남편 못 되돌려놓겠으면 내 친구들이라도 돌려내. 나 진짜 친구들 걔네밖에 없단 말이야. 이미 절교당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왜 네가 친구가 없는지 잘 좀 되새겨보고 살아라, 이 찐따야. 제 충고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지 동훈인 자기 인생을 돌려내라며 애처럼 박박 악만 써댔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그 번호도 곧장 차단해버렸죠. 그런데 이 남녀 국가대표 찐따들이 돌아가면서 사람을 귀찮게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엔 저희 회사 앞으로 남자 대표 찐따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놈은 절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더니 이러더라고요. 정이야, 나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하려고 왔어. 아, 이거 안 나? 뭐야 넌 또? 정이야, 이번에 네가 아니었으면 나 그 사기꾼 말에 홀랑 넘어가서 내 인생 내 손으로 꼴 뻔했어. 그래서 말인데 나 그때 일로 내 마음은 아직 네 거라는 걸 깨달았어. 이젠 돈도 집안도 다 상관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처녀 귀신 삭발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짓거려? 동훈이 걔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던 거 말짱 도루묵대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다시 빌붙으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아빠 사업 안 망한 거 알고? 이게 어디서 사람을 호구로 보고. 야, 그냥 가라. 나 오늘 야근해서 엄청 피곤하니까. 허이, 썩 사라져. 허이. 저는 그 인간으로도 안 보이는 그놈을 파리 쫓듯 쫓아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강 큰 놈은 끝까지 제게 매달리더군요. 바다만 주면 평생 제 발닦개가 되겠다나 뭐라나. 결국 전 그놈에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으름장까지 놔버렸어요. 야, 너 같은 허접쓰레기보다 우리 집에 있는 15,000원짜리 빨아쓰는 규조토 발매트가 훨씬 쓸모있고 가치 있어.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발매트처럼 깔아 뭉개버린다. 알았어? 가라고! 가! 이후 제가 가방까지 붕붕 휘두르며 쫓아내자 그제야 그놈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 뒤 건너 듣기로 그놈은 일하던 병원에서도 아주 개망신을 당했다고 해요. 동훈이가 자기를 뻥차버린 그놈에게 앙심을 품고 그 병원에 찾아가 돈 때문에 여자 버림 몹쓸 인간이라고 잔뜩 과장해서 아주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물론 당연하게도 그놈이 그 일로 병원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동안 그놈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더군요. 이후 동훈인 그놈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내야 했다고 했죠. 이후 약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한심한 찐따들을 기억 너머로 묻은 채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빤 마비됐던 몸이 거의 다 회복되셨어요. 이젠 시국도 풀려 잠시 휘청거렸던 아빠의 사업도 완전히 안정을 찾았죠. 그렇게 아빤 지금 또 뇌출혈이 오지 않게 관리도 철저히 하며 건강히 지내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일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 당분간 새 친구도 새 남자도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저 저는 앞으로 엄마를 도와 또 언제 아프실지 걱정되는 아빠를 잘 보살피고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 둘째와 기특하게도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막내의 듬직한 누나로서 살아가는데 집중하려고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진 것 안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이의 것을 부러워하고 욕심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매 순간 불행 속을 걷는 것과 다름없을 테니까요. 그 질투와 욕심 때문에 매 순간 추해지길 반복하던 제 전 남자친구와 동훈이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선 두 사람과 달리 지금 내가 가진 것, 나의 장점과 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전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